안녕하세요. 동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98번째 자크 베케르, 프랑스 영화고요. 감독의 까스크 드오르 황금투구라는 1952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황금투구는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마리 시몬느 시뇨레의 머리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금발을 위로 말아 올려서 마치 황금투구처럼 하고 다녀서 붙은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몬느 시뇨레는 저희 영화에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죠. 정원에서의 죽음, 루이스 부뉴엘 감독의 영화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자크 베케르 감독은 프랑스 영화의 대표적인 거장 중에 한 명이죠. 장 르누아르 감독 밑에서 조감독 생활을 1932년부터 39년까지 7년 정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거의 모든 기본기와 장인 정신은 다 배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독 자체가 가진 집요한 성향, 그리고 장인으로서의 그 완성도, 이런 부분이 그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 20년 정도의 경력에 비해서 14편의 장편 영화와 하나의 미완성 영화가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많은 필모그래피를 가진 감독은 아니고요. 이 감독에 대해서 장 르누아르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quiétant, 아주 그 불안해하고, 앙구아스, 괴로움이 가득하고, 엘레강, 우아하고, 리릭, 서정적이고, 앙글레, 영국적이고, 네르브, 신경질적이고, 뚜구멍때 고통받는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크 베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 안에 드는 느낌은 얼마나 이 자크 베켈이라는 감독이 영화라는 예술 안에서 본인을 옥죄고 그 안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작업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예술이라는 게 힘들고 거칠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고통받는 여정이라는 걸 잘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크 베케르 감독의 영화는 프랑스 고전 영화와 새롭게 다가오는 모던한 영화, 대표적으로 누벨바그 영화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작품은 오늘 보여드리는 이 까스크 도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 흥행에 아주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후에 아주 그 중요한 프랑스 고전 중에 하나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영화가 이제 됐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영화는 뚜셰빠 오 그리스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역시나 유명한 영화죠. 장가방, 잔느모로, 리노 벤츄라, 이 셋의 조합인데, 이 영화 역시 제가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배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몬느 시뇨레가 여기서 마리라는 역을 맡고 있거든요. 제가 황금투구라는 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별명이 제목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영화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이라는 일종의 매춘부거든요. 말이라는 인물을 사랑하는 주변의 남자 3명의 운명을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배우가 이제 세르지 레지아니, 역시나 트라이안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25시라는 영화, 그 영화에서 트라이안이라고 지식 계층 작가 역할을 맡아서 나중에 결국은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게 되면서 철조망 앞에서 죽었던 그 인물입니다. 세르즈 레지아니는 여기서 목수 역인데요. 마운다 또는 조라는 이름의 목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린 시절에는 좀 잘못을 해서 교도소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는 인물로 나오고요. 결국은 이 시몬느 시뇨레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죠. 네, 그리고 클로드 도팡이라는 인물입니다. 클로드 도팡은 유명한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서는 펠릭스 르카라고
와인 관련한 그 네고시앙, 일종의 그 중간 유통을 하는 사업가로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의 역할은 마을의 불황자들, 그 보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나 마리를 사랑하는 거죠. 대표적인 영화는 르네 클레먼 감독의 파리 브룰딜 해서 파리는 불타는가 라는 영화고요. 제가 자주 소개해 드렸던 막스 오필스 감독의 플래지르라는 쾌락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쾌락에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크 베케르 감독 이름이 나오고요. 가스크도르. 그리고 제가 촬영 감독을 잡지를 못했는데 호베글 르페버걸 해서 상당히 다양한 필모그래피 유명한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대표적인 작품이 이 작품 아닌가 싶어요. 아주 그래도 그 경력이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갖고 있는 그 촬영 감독이고요. 드디어 나왔네요. 뮤직 조르주 반 파리스. 상당한 음악 감독이고요. 대표적인 영화로 앙리 조르주 클루조 감독의 디아볼릭 1954년 영화죠. 이 영화 너무나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한번 꼭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 르누아르 감독의 프렌치 캉캉 같은 데서 이제 음악을 담당하게 되죠.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하는 첫 도입 장면,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게 설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일련의 무리들이 이 강가에 닿기 위해서 노를 저어서 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오고 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듯이 다 같이 남녀가 모여서 아주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천진난만한 분위기를 띠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한 여자를 두고 세 남자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비극적인 운명일 수밖에 없잖아요. 1대1이 아니고, 그리고 세 명이 한 여자를 놓고 사랑에 빠지는 거니까. 그런 비극적인 운명으로 가는 첫 발걸음은 늘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그런 우리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운명의 그 바탕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가에 이르기 위해서 뭔가 노를 젓는다는 이 의미, 이 잔잔함, 이 유유함이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비를 시키면서 어, 아주 그 좋은 리듬적인 그 일종의 노스탈지, 이 부분은 노스탈지 같은 것 같아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 우리는 한번 이렇게 그 어떤 공간으로부터 떠나와서 여기에 이제 도달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도달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저 배 안에는 마리라는 인물하고요. 마리를 지금 사랑하고 같이 마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로랑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곳에 도착해서 춤추는 야외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서 운명의 상대인 세르지 레지아니가 분한 마운다를 만나게 되는 거니까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쪽 방향으로 우리를 향해서 안착할 수밖에 없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다다름이 이 영화에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천천히 느리게 충분히 시간을 할애한 채 보여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좀 빨리 돌리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상당히 길어요. 네, 이런 느슨함, 유려함이 하나하나 빠지는 가는 걸 다 보여주고요. 자, 레슬라함 얘기를 하죠. 첫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황금 투구머리를 하고 있는 시몬느 시뇨레한테 얘기를 하는 남자친구 로랑입니다. 북과 사마뮤즈, 왜 이거 이거 하는 거 즐겁거든. 근데 왜 너 못하게 내버려둬?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더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사실상 배가 일종의 운명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배를 누가 저 노를 갖고 있느냐는 그 운명을, 방향을,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부터 저는 그렇게 들려요.
내 운명을 너의 손으로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바로 이 노를 네가 잡지 마라 이런 어떤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얘기합니다. ZD 레슬라함 ZD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 들고 있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다 저걸 들고 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달리기 할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제일 먼저 온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죠. 얘기하고 제일 먼저 오니까 내가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뒤에 따라오는 여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가 제일 먼저 출발했잖아. 이런 장면이 있고요. 여기는 아주 그 격식 있게 차려입은 한 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요새 매춘부들이 저렇게 온갖 장소에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옆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저쪽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죠. 향하고 있으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시선은 저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까불면서 들어오죠.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이 배우, 유명한 배우입니다. 레이몽 부시에르라고 여기서 레이몽으로 나오거든요. 레이몽은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될 건데, 이 레이몽 부시에르라는 배우는 특히나 자크 프레베르, 너무나 유명한 프랑스의 시인이자 문학가죠. 자크 프레베르와 관련이 꽤 오랜 그 우정을 가지면서 그의 작품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주 기분 좋게 저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피엘리 이제 우리 가도 되겠냐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맨 오른쪽에 있는 숙이고 있는 남자는요, 목수 사장인 거죠.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세르지 레지아니 마운다, 거기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 카페 보스겠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술이라도 한잔 하고 가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네, 사람들 들어오는 걸 보고 아이고 잘 오셨네요 싸떼 하는 거는 배 타고 문제없이 잘 왔냐, 모든 게 이제 음악이 등장을 하고요. 저렇게 전부 신나게 남자끼리 춤을 추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레이몽이라는 인물이 들어와서 이 파트롱, 이 바의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선이 마주치는 거죠. 오, 저 쌍블락 농담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둘이 재회를 한 겁니다. 한 5, 6년 같이 예전에 그 어린 시절에 교도소 가마원 같은 데서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춤을 추고 있고요. 여러 장면을 보여주고요. 여기 오른쪽에 마리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대 다, 지금 보면 망다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죠. 그런데 망다 이전에 이 전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그 와인 판매상 얘기를 했잖아요. 인물이 펠릭스 르카 밑에서 일하는 일종의 그 불량배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량배들이 1년에 그 매춘부하고 같이 와서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하나에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소개를 받는 망다하고 일대 다의 구조로서 어떻게 촬영이 되나. 그리고 첫 만남, 예를 들어서 그 망다하고 그리고 이 마리하고 결국은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될 건데, 첫 만남이 어떻게 설정되는가, 그게 감독이라든지 그런 영화 요소 중에서 언제나 뭐 소설에서도 그렇듯이 첫 만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알레마리 안 한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알레마리 덩스 마리 춤춰, 그러니까 모두가 알레 하면서 다 같이, 일종의 이런 거는 작은 오페라 같아요. 한 명이 이제 하고 여러 명이 이제 합창을 하면서 끌어내는 거죠. 나름 이 영화는 그 프랑스 그 시대에 이게
19세기 말 이때 배경이거든요. 당시에 프랑스의 여러 가지 문화를 상당히 잘 보여주는 영화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제스처, 하나의 몸짓, 동작, 그런 어떤 언어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사실상 프랑스하고 이태리 영화는 이렇게 보시면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손짓이 다양하잖아요.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 언어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 손짓이나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가 어떤 쪽의 사회를 좀 어떤 쪽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느냐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확장해서 본다면 이 영화 진행되면서 마차가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마차는 그 시대의 고증을 철저히 한 아주 다양한 스타일의 마차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또 하나 이 영화를 보게 되는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분 안 좋은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몸을 그냥 아무 정신 없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마리 하면서 얘기를 부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죠. 결국은 첫 만남의 그 연결고리는 바로 이 레이몽이 마리를 부르는, 네, 저렇게 부르면서 어때요? 이때의 웃음은 레이몽한테 던진 웃음인데 한 바퀴 돌면서 여기에서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어? 이상한 한 남자가 있네. 여기서 이렇게 아주 섬세하죠. 그러면서 계속 눈을 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리의 시선을 통해서 누군가 응시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응시의 대상이 바로 응시되는 대상이 바로 마운다인 거죠. 그러면서 이 춤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계속 돌면서 움직이거든요. 그 안에 이 장면을 보는 우리 자신도 그 안에 마치 빨려 들어가서 정신이 어지럽게 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첫 망다와 마리의 만남으로 우리도 함께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꽤 계속해서 자 드디어 이제 그 대상이 나왔네요. 그리고 대상 역시도 계속 그 시선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레이몽이 마운다를 안치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로랑하고 마리하고 좀 더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좀 더 근접되게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메라의 그 각도라든지 연출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제 상황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관계를 표현하는 거리감을 조절하면서 그 연출에 아주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대부분의 좀 섬세한 감각이 있는 감독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꼭 실질적으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이걸 트릭이라고나 할 수는 없고요. 카메라의 각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약간 그 현실과 추상의 공간이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 그 느낌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나 볼까요? 예, 앉았습니다. 근데 이 장면도 재밌는 게 여기는 한 명이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세 명이 같이 이 조그만한 그 원탁 테이블 앞에 앉았잖아요. 이 세 명의 운명이 이 마리하고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의 통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부분에 세 명의 운명하고 연결이 바로 되는 거죠. 자크 베케르 감독은 이렇게 하나하나 장면의 연출에 있어서 아주 섬세하게 조율해 가면서 찍어내는 그런 감독인 거죠. 자, 얘기를 하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은 지금 목수일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하고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고 있는 거죠. 계속 시선은 마리 쪽을 고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마리와 이 망다 사이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로랑이 있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종의 도발을 한 거죠. 샤르팡티, 목스 아저씨 저랑 춤출래요? 하고 마리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몽이 있다가 그녀의 춤은 최고야. 그냥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춤추게 내버려둬. 그러면서
네, 아까보다 훨씬 그 밀착해서, 근데 이 장면이 또 중요한 장면이 아주 이 카메라가 이 춤추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정도 춤을 소화내려면 엄청나게 숨이 찰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의 도입부만큼 이 장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줘서. 왜냐하면 이 장면, 이 모든 둘의 사랑의 감정이 무르익는 첫 번째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영화의 끝으로 갈수록 이 부분이 하나의 노스탈지가 되는 거죠. 이 영화 속 안에 노스탈지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자크 베케르 감독의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이 영화 속에서는 영화 안에 인물들에 대한 그 노스탈지를 처음에 이렇게 위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그런 영화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가 끝날 때 훨씬 더 감명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서는 이제 코멘트를 하는 거죠. 코멘트도 여러 가지 그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레이몽이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청 잘 춘다, 잘 방어한다 하면서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춤 잘 추네 하면서 이제 둘의 사랑이 공식적으로 좀 인정되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네. 계속 지금도 추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일하게 못마땅한 표정을 하고 있는 로랑의 그런 부분은 따로 이렇게 편집이 돼서 교차 편집으로 가면서 이 긴장감을 증폭시키는 거죠. 계속 하고요. 이렇게 보여주고요. 드디어 춤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가려고 하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로랑이 잠깐 여기 좀 더 앉았다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앉아라고. 이게 어때요? 표정이 하지 말라는 거죠. 레이몽은 하지 말라고 신호를 줬습니다. 근데 알았어. 그러면 앉을게. 하고 앉으려고 하는데 저렇게 의자를 빼버리고 조롱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죠. 이 전체의 그 원에 그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훨씬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반응해 줄 수 있는 전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일어나는 그냥 가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그냥 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죠. 에이, 이리 와봐. 너 지금 그 이 너하고 춤춘 파트너 두고 그냥 갈 생각이야? 파트너 엄청 화난다고 그러면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도망가려고 아닌가 아니라요. 엘레파씨, 그 여자 지금 화났단 말이야. 너가 간다고. 네, 저렇게 한 방 먹이고요. 그리고 물 부어서 깨우고요. 이런데 또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한테 잘 가라고 인사하려고 왔다고. 네, 여기에서 너무 일찍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 클로즈업 부분은 아주 그 감성적인 그런 전달을 위한 클로즈업이라기보다도 일종의 그 풍경 같아요. 이 영화가 처음에 전원의 풍경으로부터 배를 타고 몰고 들어오는 그 풍경으로 시작했듯이 마치 이런 하나의 얼굴들은 어린 시절의 전원을 연상하게 하는 전원적인 풍경으로서의 클로즈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좀 쭉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순간순간 이렇게 영화가 주는 느낌으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바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히 부르퉁여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지 않을 줄 알아 하면서 얘기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세파피니티스,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너 알지? 하면서 일종의 그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매 연기를 저렇게 뿜으면서 뭔가 응시하면서 생각하는 장면. 저 장면을 끝으로 해서 저는 일부를 끝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